안녕하세요. NIKB 회원 여러분. 2021년 새해를 맞아 첫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다들 2020년 마무리는 잘 하셨나요? 저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냈습니다.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왓썹 NIKB는 이번 새해에도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더욱 유익한 영상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1월 중순에 있을 컨퍼런스를 소개하겠습니다. 1월 17일 일요일 오후 8시에 서울대의대 합동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이 컨퍼런스는 1,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NIKB 연사 4분이 강연을 해주시며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서울대의대 교수님들과 네트워킹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북에 삽입된 포스터는 서울대 구성원 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 컨퍼런스는 서울대의대 교수님, 학생, 연구원분들 그리고 NIKB 회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RSVP 해주세요. 여러분, 저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포닥하시고 한국에서 교수 임용되신 이자일 교수님을 만나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분을 모셨습니다. 러커스 대학교에 계신 이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범 교수님. 우선 간단하게 교수님 이력 및 연구를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기범이라고 합니다. 러커스에서 일한 지는 13년이 조금 지났고요. 리서치에 관해서는 제가 슬라이드를 가지고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연구는 쉽게 말하면은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된 나노테크놀로지와 케미컬 바이올로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스템셀 세라피를 더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나 아니면 어떤 스페시픽한 디지즈를 연구했을 때는 세 가지의 그 셀룰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세 가지 셀룰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 포스닥 때 연구했던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스몰 모리큘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sRNA 라이브러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스템셀 페이트, 그러니까 디퍼런시에이션, 마이그레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이런 드럭 스크린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때 공부했던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나노바이오, 그러니까 나노바이오를 이용해서 어떻게 드럭을 잘 딜리버리 할 수 있고 뭐 지인을 잘 매니플레이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의 교수가 되면은 박사과정과 포스트학 때 리서치 경험을 어떻게 잘 혼합시켜서 컴바인해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취지로서 이제 이런 셀룰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컨트롤하는 그런 연구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셀룰러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큐를 이제 보통 솔루블 시그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틴이나 스몰 모리큘이나 사이토카인이 이런 캐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인 셀 테라피에 관련돼 있는 셀과 셀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아니면 셀의 인터랙션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이것이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이뤄가는가, 두 번째 시그널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은 많이 익숙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면은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 컨트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보통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떤 셀의 페이트나 셀 리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나가서는 세 가지를 잘 컨트롤해서 질병에 어떤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서치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털한 바이올로지컬한 프로블럼이 있을 때 그것을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 메서드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연구시키는 방향이 이제 보통 트랜스포머티브한 리서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트랜스포머티브한 리서치 어프로치를 개발해서 결국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셔널, 이제 정확하게 어떤 캔서면 캔서, 아니면 스파인al 코드 인저리면 스파인al 코드 인저리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리서치 방향을 정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이제 슬라이드 2장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기존에 이제 파머스티컬 컴퍼니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드럭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몰리큘, 오게닉 컴파운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그 대세가 되고 있는 그 바이올로직스라고 하는 것, 엔타이바디나 프로틴, 그다음에 RNA, I 몰리큘, sRNA나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존에 각각의 어떤 드럭으로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노 머티리얼이나 이런 그 드럭 딜리버리를 플랫폼을 쓰게 되면은 두세 가지의 장점을 같이 동시에 그 접목시킬 수 있으면서 이런 딜리버리 과정을 또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리버리에 굉장히 커다란 그 브레이크스루를 만들어낼 수 있죠. 더욱이 이제 이런 드럭의 효과뿐 아니라 나노 머티리얼 자체가 세라피틱한 이펙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멀티모달 나노 파리클을 이용해서 어떤 세라피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좀 더 사람들이 새로운 이노베이티브한 리서치를 하기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드럭이 원하는 곳에 전달된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정확하게 드럭의 컨센트레이션을 컨트롤하면서 릴리즈되게 만들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티뮬라이 리스판시브 드럭 딜리버리 또는 스페셜리 컨트롤 드럭 딜리버리를 인비보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어떤 그 구체적인 리서치의 방향이 되겠고요. 저희가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연구를 집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랑 그다음에 캔서 쪽인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들은 이제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보통 일어나게 되면은 잘 알려진 대로 이제 그 뉴럴 서큐트이 브레이크 되면서 이제 그 글리아스카가 형성되고 이제 우리가 그 엑선이 쭉 그 스파이널로 뻗어 나가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뚫어지면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치료 방법이 지금 없는데 그 한 가지 어떤 프로미싱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환자 몸에서 스템셀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기 데미지된 부분에 이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템셀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뉴런이나 아니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로 그 여기서 디퍼런시 된 다음에 데미지된 그 뉴럴 서큐트를 다시 복구하는 이런 그 어떤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에는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게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이 충분하지 않아서 약간 그 제가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이언스나 이런 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연구, 이노베이티브한 어프로치인데 이제 미국에서의 커다란 장점은 뭐 올해는 좀 예외가 되겠지만 그런 다이버시티, 굉장히 다양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다양하냐면은 제가 저번 주에 MIT의 한 교수님 톡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은 28살이거든요. 28살 이제 교수가 되셨는데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드럭 컴파운드를 잘 합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그 이노베이티브하고 그 바로 그 다음 날은 또 어떤 그 스탠포드의 그 루마니아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포닥을 여기서 이제 여러분처럼 포닥을 하시고 스탠포드에 대한 교수님이 되셨는데 영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어색하시지만 그 사이언스는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커다란 장점은 여러 그 문화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장점을 가지고서 새로운 연구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커다란 장점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면서 또 저희 리서치 자체도 굉장히 인터디스플리너하고 그다음에 저희 학생들도 되게 다양성 있는 백그라운드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포닥 때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교수가 되면서 좋은 점, 힘든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점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선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포스닥 때는 물론 교수님마다 이제 지도 교수님마다 다른 스타일이지만 좀 지도 교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물론 책임이 많이 따르지만은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팀을 이뤄서 할 수 있다는 그 아카데믹 프리덤이 굉장히 커진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든 점은 동시에 그 포스닥 때는 내 자신의 연구만 책임지면 됐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면은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지금은 팀의 리더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학생이나 그런 같이 연구하는 포스닥 분들이 뭐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연구가 안 되면은 그것이 저에게도 이제 그 책임이 많이 따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뭐 도의적인 책임 또는 그 연구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기 때문에 또 책임감 측면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포닥분들이 미국에서 교수가 되는 과정이 어떤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의 임용 과정은 어땠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서의 임용 과정이 얼마나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국하고 조금 다른 점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 좋은 페이퍼를 냈다. 그러면은 그 페이퍼에 의해서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게 되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이제 그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이제 총장 면접을 통해서 어떤 분을 교수로 모실까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비해서 미국이 좀 많이 다른 점은, 물론 좋은 페이퍼를 내고, 그다음에 연구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 인터뷰에 초대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니까 그거 외에 변수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지도 교수님이 그 포스닥을 되게 밀어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떤 교수님은 직접 전화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 그 임용 과정을 계획하신다면은 단계별로 세우셔야 되는데, 우선 인터뷰 오퍼, 그러니까 그걸 온사이트 인터뷰라고 하는데,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할 것을 받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본인이 되게 좋은 페이퍼를 써서 인터뷰 오퍼를 받건, 아니면은 굉장히 지도 교수님이나 아니면 그 유명한 교수님이 아셔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꼭 추천해 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넥션으로 해서 연결이 됐건, 일단 인터뷰 오퍼를 받게 되면은 한국하고 달라지는 게, 인터뷰에서는 보통은 최소한 하루 반에서 이틀, 많은 경우에서는 3일 동안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게,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면은 다시 그라운드 제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이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평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본인이 조금 더 앞섰어도 인터뷰 과정에서 잘 못하게 되면은 오퍼를 못 받는 거고, 심한 경우에서는 5명을 인터뷰했는데 전혀 마음에 드는 분이 없다. 그러면 그 오퍼를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바꿔 말하면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어떤 실력을 잘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 스킬. 그러니까 인터뷰라는 것이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한 것서부터 저녁 식사할 때까지 보통 30분 단위로 끊어서 많으면 한 열대 분들의 교수님들을 만나고, 이튿날에도 보통 한 10분 정도 교수님을 만나거든요. 그 만나는 교수님들이 인터뷰에 평가들을 나중에 다 기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 동안 그냥 캐주얼하게 톡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잘 모르시는데, 캐주얼 톡을 하건 리서치 톡을 하건 굉장히 그 가운데서 많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능숙하게 많이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특히 이제 준비를 많이 못 하시고 오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경직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결과가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통 리서치 프레젠테이션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리서치 톡, 그러니까 이튿날에는 보통 이제 프로포절 톡을 하게 되는데, 한국의 분들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많이 좀 당황을 했던 것이 프로포절 톡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포절 톡은 특히 바이올로지는 척 톡이라고 그래서 어떤 정해진 포맷이 아니라 랜덤하게 질문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어떤 디스커션을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해보지 못하는 어떤 포맷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 임용에 관심 있으시면은 미리 준비를 하셔서 프로포절 톡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포절 톡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는 커미티들이 아니면 패컬티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오신 분이 결국은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서 펀딩을 따올 수 있느냐, 따올 수 없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아무리 리서치가 재밌어도 이것은 펀딩을 딸 수 없는 리서치다, 그런 식의 어떤 결론이 나오면은 되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미국 교수 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앞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선 제가
약간 돌려서 말하면은 미국에서 좋은 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뭐 저는 좀 일본도 약간 그 시스템을 많이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뭐냐 그랬을 때, 교수로서의 어려운 점이 뭐냐 했을 때는 역시 그 펀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인건비나 그 펀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학교에서 인다이렉트 코스트라고 해서 그 돈을 이렇게 가져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로서의 그 돈을 따와야 되는 그 펀딩의 양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결국은 그 포스닥 때서부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미국에서의 교수로서의 삶을 되게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포스닥,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도 교수님이 잘 지원을 해주시겠지만은 기회가 되시면은 펠로십을 어플라이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NIH 그랜트를 쓰신다 그랬을 때 뭐 한 스페시픽 에임을 같이 이제 완성을 시킨다던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이런 미국에서의 우선 교수 생활을 되게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퀄리피케이션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프로포절 톡에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NIH에서 R1을 어떻게 딸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수님들이 그렇게 아비어스하게 물어보지는 않는데 결국 알고자 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을 충분히 미리 알고 준비를 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런 프로포절 톡을 잘 리드하면서 디스커션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겠죠. 네, 그럼 포닥 때 이제 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거든요. 이런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특히 이제 올해 이제 제가 알기로 코비드로 인해서 되게 오히려 이런 네트워킹의 기회가 새로운 방향에서 활성화돼서 되게 그러니까 많이 수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교수가 된다는 것은 본인의 리서치의 아이덴티티 또는 레퓨테이션을 계속 쌓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10분 아니면 15분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본인의 리서치를 톡을 스몰 톡이나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계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미팅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캐주얼 어떤 그런 톡을 통해서도 결국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본인이 연구하시는 내용들을 서로 쉐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나중에 교수 임용 과정에서 인터뷰나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교수들이랑 만나서 어떤 연구를 하고 뭐 다른 교수의 연구를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쉽게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는 어떤 테크놀로지나 그런 사이언스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 때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 아니면 포스닥 때 뭐 2년 동안, 3년 동안 뭐 공부했던 것들이 나중에 불과 몇 년 사이에 어떤 새로운 테크닉에 밀려서 더 이상 새로운 것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사이언스의 흐름이 트렌드나 아니면 테크놀로지의 트렌드가 어떻게 빨리빨리 변하는 것을 캐치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새로운 그런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교수 임용에 관심 있는 많은 포닥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되게 리서치에 대해서 되게 여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제가 느낀 것들을 이제 쉐어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좀 아쉬웠던 것, 그러니까 포스닥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 아니면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 대부분은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시면서 가족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직 가족이 없으신 분도 있지, 그러니까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 사이언스를 통해서 뭐 커뮤니티에 어떤 커다란 임팩트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뭐 그게 가족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데 또는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사실 이 연구하는 그런 과정이나 포스닥 생활이 되게 스트레스풀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본의 아니게 가족들을 잘 챙기지 못한다던가, 뭐 심한 경우에는
괜히 뭐 저 같은 경우 뭐 포스닥 때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와이프한테 작은 일에 화를 내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좀 많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힘들었지만 사실 그 옆에 있는 가족이나 그 배우자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서 좀 넘어갔구나. 특히 이제 올해는 코비드로 인해서 그 많은 그런 그 다른 사람들하고의 교류가 이제 그 제한돼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이제 같이 옆에서 이제 본인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족이고 배우자고 부모님이고 형제 자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지만은 그분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범 교수님, 오늘 인터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활발한 연구 활동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hat's up, NIKB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번 영상을 아직 보지 않으셨으면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한국과 미국 교수 임용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들을 인터뷰할 계획인데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분 인터뷰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희 NIKB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저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